기획재정부가 그 한국의 신산업을 전망하거나 기획할 때 찾는 애널리스트이자 센터장님, 그리고 연합인포맥스가 선정한 IT 하드웨어 섹터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더 뭐라고 또 소개를 더 해드릴 필요가 없는 국내 최고의 IT 분야의 센터장님 김지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지산입니다. 센터장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키움증권 TV에서도 제가 많이 뵙는데. 예. 네. 뭐 하여튼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기획재정부 딱 한 번 갔고요. 아 그랬나요? 베스트 한 번만 애널리스트 본 딱 한 번 건가요?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아이고. 고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그럼요. 21년도 베스트 네. 애널인데요. 지금 정점을 찍으신 거 아니에요? 꺾일 일만 남은 아니 거죠. 왜 이러세요? 더 올라가셔야죠. 예. 하여튼 항상 우리 인포맥스에 오신 손님들은 이렇게 다들 겸손하세요. 근데 이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장을 오래 고민하고 공부한 분일수록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느낌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또 예. 저는 원래 옛날부터 LG 트윈스 팬으로서 요즘에 LG에 대한 걱정이 저도 많아요. 또 자, 하나씩 여쭤볼까요? 자, 전기전자 업종, 이제 슬슬 우리가 뭐 이쪽을 어떤 관전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그 팬데믹 국면에서 저희 전기전자 업종 주가 좋았거든요. 네. 예. 근데 최근에 2분기에 좀 쉬고 있는 배경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불거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택트 국면의 수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언택트 수요 둔화 우려가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생산 차질 이슈는 지금 2분기가 정점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특히 전장 부품의 수요가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전장 부품의 노출도가 큰 전기전자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언택트 수요는 당연히 둔화됩니다. 네. 하지만 경기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양호한 수요 기반이 유지가 되면서 하반기 계절성 유효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 현상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양극화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 IT 세트도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선진국의 프리미엄 그 세트 수요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그 전기전자 업체들이 프리미엄 세트와 고부가 부품 위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부품으로 좀 나눠서 본다고 하면 지금 그 패키지 기판이 가장 좋습니다. 뭐 반도체도 쇼티지지만 그걸 예. 패키징하는 기판 자체도 쇼티지고, 가장 상단에 있는 플리치 BJ라는 부품이 네네. 그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패키지 기판의 장기 호황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가 하면 자동차 전지도 이제 막 흑자 기조에 돌아서는 모습이고, 네. MLCC도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네. 있고요. LED마저도 이제는 미니 LED, 마이크로 LED로 고도화되는 단계가 있고, 네. 메타버스가 확산되게 되면 확장 기기, XR 기기와 더불어서 3D 센싱 모듈까지도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상황을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거리를 마구잡이로 지금 쏟아내시고. 편하게 여쭤보십시오. 대가가 오셨으니까.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지금부터 시즌 온 되고 있는 바로 6월 말부터 부품업체에 돌아가기 시작한 휴대폰 섹터 얘기는 맞습니다. 별로 안 하셨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이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스마트폰 시장만 놓고 보면 지난해 10% 역신장을 했고 올해 네. 9% 성장하면서 정상화되는 그런 궤도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시장의 특징 역시 양극화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아이폰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화웨이 공백을 놔두고 오포, 비보, 샤오미 이 OVX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좀 5G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게 우리 스마트폰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스마트폰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기대보다 미흡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예. 그런가 하면 인도는 코로나에 따른 재봉쇄 때문에 최악의 국면이 지나고 있고요. 네. 우리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렇죠. 불행이 더 겹치고 있죠. 네. 인도와 베트남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 셧다운이 됐는데, 그렇네. 사실 삼성전자의 생산지 전략의 중심에 두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부품단의 차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삼성전자에게 부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의 재고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OVX도 공격적인 생산 계획을 줄이면서 이제는 부품을 재고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세트에 비하면 스마트폰은 상당히 좀 지금은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물론 좋게 해석하자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애플의 선전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놀라울 정도죠.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쟁 구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혹시 이 차트 한번 좀 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 차트 잘 안 좀 보이시는 작지요? 분은 우리 저 인포맥스 게시판에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추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에서 의미는 그 화웨이의 그 많던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화웨이가 그러니까요. 2년 전만 해도 2억 4천만 대를 팔았고 글로벌 점유율이 16%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화웨이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자 한 거고요. 예. 누가 가장 많이 먹었냐가 중요한데 샤오미가 가장 많이 가져갔어요. 5월까지의 그 누적 점유율을 보게 되면 샤오미는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가 상승했고 그 다음이 말씀하신 애플입니다. 네. 프리미엄 폰 위주로만 파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3.0%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다음이 오포, 비보고 삼성은 안타깝게도 전년과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 화웨이 몰락에 따른 과실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저는 이 점을 꼽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스마트폰 쪽에 찾는 게 맞고요. 네. 반도체는 우려가 많은 거고 실제로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네. 스마트폰은 분명히 경쟁 구도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도 체감을 하지만 갤럭시 S21 잘 안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플래그십에서의 성과가 좀 미흡하고 또 하나는 삼성의 주력 시장이 유럽과 중남미인데 네. 이 지역에서 샤오미가 거세게 지금 도전하고 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라고 좀 인도 얘기할 수 있는 시장에서도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 구도를 저희가 말씀드릴 때 샤오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때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네. 가성비만 앞서는 회사를 자꾸 우리가 좀 평가절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지금의 샤오미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점유율 놓고 보면 글로벌 점유율이 14%가 좀 넘어가는데요. 네. 가장 높은 점유율이면서 지금 업계 3위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샤오미가 위협적인 거는 유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럽은 사실 삼성전자의 동무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매력적인 시작이었는데 혹시 이 차트 좀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보시기만 하면 샤오미가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거의 없습니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특히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지금 20%를 넘어가면서 애플까지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점유율이 지난해 1월 이후로 2배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한 3년 전만 3, 4년 전인가요? 제가 일부러 샤오미 잘 만드는지 폰 한번 샀다가 버렸어요. 예. 너무 후지더라고요. 아. 근데 화웨이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화웨이는 쓸만했고 샤오미는 별로였는데 그래서 저는 오포, 비보가 자리를 잡을 줄 알았지. 솔직히 예. 샤오미가 저렇게 치고 올 줄은 상상도 사실 못했거든요. 이제 그 화웨이 공백을 중국 내에서는 오포, 비보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의외로 중국 외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져갈 거로 봤는데 지금 샤오미가 가져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화웨이가 사실 중국에서는 삼성전자라 불리웠고 상당히 하이엔드 모델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과 남미에서 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 포지셔닝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당연히 화웨이 공백은 삼성전자가 가져올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샤오미가 좀 많이 가져간 부분이 안타깝고 네. 특히 샤오미가 보면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입니다. 이 세 나라는 뭐 독일, 영국만큼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가성비가 굉장히 잘 먹히는 나라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뭐 샤오미가 가성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 5월달 기준으로 보면 $800 이상 초고가폰 점유율에서도 4%까지 올라갔습니다. LG전자가 열심히 팔아봤자 사실 1년에 2,400만 대 팔았고 전 세계 점유율이 2%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샤오미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샤오미와 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고 삼성전자한테 가장 큰 위협은 지금은 샤오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이 그렇다고 싼 모델을 안 내는 게 아니고 A 시리즈라든가 맞습니다. J 시리즈는 굉장히 싼 모델이잖아요. 인도 같은 데서 파는 뭐 100에서 $300 그 사이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카메라의 실패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정말 중국 애들이 무서웠던 게 화웨이의 전략을 보니까 그 CMOS를 쓰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르게 급하게 키우더라고요. CMOS의 사이즈를. 예, 그런데 예. 계속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1.5분의 1인가 그 좀 작은 CMOS를 쓰면서 거기서 훅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빨리 못 다룬 게 실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화웨이도 그랬지만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부품의 고성능화나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더 치고 나간 게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샤오미는 일단 가성비를 내세우긴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잘 자리 잡은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역시 이제 최근에 신모델을 통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가 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분명히 샤오미가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굉장히 무교쌈을 당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고가 라인한테는 애플한테 치이지, 저가 라인한테는 샤오미한테 치이지, 이 주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행히 겹친 게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이 계속 셧다운 상태인데 삼성전자 생산지 전략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출혈학 면에서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삼성전자한테 좀 기회를 찬다고 한다면 5G하고 또 우리가 폴더블 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잠깐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드리면 일단 5G 같은 경우도 올해 한 5억 7천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침투는 한 38% 정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 5G 폰의 침투율이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5G도 올해가 정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침투율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한국은 이미 88%, 중국도 68%, 네. 북미가 67%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의 판가 상승을 5G 폰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5G 폰도 계속적으로 판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대중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판가 상승을 견인할 여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 5G 폰에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초고주파 대기라고 얘기하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통신사들이 깔 리가 없죠. 일단은 투자비도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밀리미터 웨이브 독자적인 망을 깔려면 20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서브 6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원래는 5G가 아니라 4.5G라고 구분했던 건데 이거는 기존 4G망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적으면서 좀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 밀리미터 웨이브가 좀 더 진화가 돼야만이 우리가 좋아하는 5G 장비 업체들도 모멘텀이 클 거고 그렇죠. 이 스마트폰 쪽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발생할 텐데요. 네. 안타깝게 올해만 보면 밀리미터 웨이브는 7,700만 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5억 7천만 대 5G 폰 중에 7,700만 대에 불과하는 거고 그마저도 98%의 수요가 북미에 집중돼 있어요. 그 폰 전부 다 아이폰이 팔겠죠. 그래서 이 밀리미터 웨이브 그러네. 관련한 모멘텀 역시 아이폰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와 연관돼서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예. 사실은 초고주파 대우로 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 5G라고 얘기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메타버스가 되든 실감 영상이 되든 내지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가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밀리미터 웨이브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막대한 투자비 때문이라도 속도는 늦춰지고 있다. 냉정하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보면 사실 밀리미터 웨이브 안 깔렸는데 메타버스 얘기하는 건 조금 앞서간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좀 위안을 찾자면 어차피 6G로 가려면 밀리미터 웨이브는 반드시 깔려야 돼요. 이제는 전파 전송이라는 게 예. 유선 기반으로 바뀌는 환경이 올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속도의 문제지 밀리미터 웨이브는 내년부터는 좀 대중적인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통신사들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깔죠. 20조 원을 깔아놨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면 저 자선사업 단체도 아니고 절대 안 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데이터 슬라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안 깔려고 끝까지 예전에 우리 푸지에서도 그랬지만 울고먹고 사고를 울고먹듯이 계속 통신사들은 안 깔고 끌고 가잖아요. 예, 기존에 깔았던 거에서 돈 뽑아내려고. 결국은 뭔가 안 해. 이번에 그러니까 5G 그거 미리미리 웨이브 주파수 때 그냥 돈 안 받고 넘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짜기는 짜는데 의외로 시간이 다가오는 거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우리 박정희 교수님께서 SKT CEO랑 성함이 같으시니까 SKT 한번 문의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섭외해서 여쭤보고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좀 기회가 될 거예요, 사실은. 예. 네. 폴더블이 올해 3년 차인데 첫 해가 50만 대였고 작년이 300만 대가 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폴더블 폰은
그 성과가 좀 미흡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유를 보면 일단은 판가가 너무 비쌌고 아, 맞아요. 사실은 좀 벽돌폰 맞아요. 같잖아요. 디자인이나 좋아요. 무게 네. 측면에 단점이 많았거든요. 자,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폴더블은 좀 대중적인 흐름을 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예고한 갤럭시 Z 폴드 3라든지 플립 3 같은 신모델을 보게 되면 일단은 S펜도 지원하고 어허. UDC라고 해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네. 그 기능도 채택하게 되고요. 가격도 많이 낮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720만 대까지 그 수량이 좀 늘어날 걸 좀 보여지고요. 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1,400만 대, 내후년에 3,100만 대까지 매년 2배씩 성장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 2023년인데 애플이 참전할 거거든요. 어허. 아, 우리 그럼 뭐 확정된 겁니까? 저희 이제 부품업계에서 그런 그 계획을 좀 유추해 보면 네. 2023년에는 애플이 출시하는 걸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 울트라 핀 글라스라든지 주요 네. 부품을 다 공급받는 걸로 저희가 좀 유출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 IT 세트가 그렇지만 그 애플이 참전하기 전과 후로 시장 완전히 갈라졌죠.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폴더블 폰도 2023년이면 굉장히 대중화될 흐름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뭐 잠깐 여기서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저희도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해서 주목할 부품업체는 세 개인 것 같아요. 네. 그 힌지 쪽에 KH바텍, 그다음에 그 외장 힌지 쪽에 그 파인테크닉스, 내장인지. 내장 힌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RF PCB 쪽에 BH 네. 이 세 개 업체를 저희는 대표적인 수요업체를 좀 꼽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700만 대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못 나오면 또 난감하고 한 1000만 대쯤 넘어야 히트를 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삼성전자 지금 플래그십 전략의 변화가 그렇죠. 올해부터는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이 새로운 이제 플래그십으로 하반기를 대신할 건데 네. 사실 S 시리즈가 연간 2천만 대를 팔았고 노트 시리즈가 1,000만 대를 팔았던 거고 그거에 비하면 올해는 이 폴더블 폰이 수량으로 채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네. 내년 정도로 가야 네. 사실 플래그십으로서 의미 있는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부품업체들이 그런 출하량 모멘텀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수율이 굉장히 안 나온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예. 그 폴더블 폰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의외로 이번에 정말 가볍고 싸게 만들어서 한번 써본 사람들은 계속 써보고 싶다는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가볍고 싸서 많이 팔려가지고 뭐 1000만 대가 아니고 1500만 대, 2000만 대 이렇게 가면 전 이거 대박이라고 봐요. 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생산 능력의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생산이 안 되죠. 많아야 720만 대고요. 예. 아, 예. 많아야 720만 대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그 중에 한 85% 시장을 차지할 건데요. 네.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 능력이 제약이 있고 어허. 그것 때문에 애플도 시장 진입 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네. 좀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캐파 한계가 그 정도. 예, 대신 수요가 좋으면 그만큼 뭐 판가에서 그 보상이 될 거고 네. 수익성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폴더블 폰의 대중화되는 흐름은 마련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는 스마트폰의 차별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카메라 말고는 사실 화면이나 부분 전부 다 대화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폼팩터의 차별화하는 단계까지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폴더블이 되고 롤러블이 되고 뭐 슬라이더블이 되고 물론 이제 LG는 돌리는 바람에 약간 네. 선택을 못 받았지만 그런 폼팩터의 차별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소구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네요. 삼성이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했는데 캐퍼 한계가 있네요. 많이 못 만드네요. 그래도 이 폴더블 폰이 대중화된다면 어쨌든 시장의 리더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가격을 받고 수익성에는 기여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물량적인 측면에서 크게 치고 나기는 어려울 거고 내년 이후에는 이제 대중적인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폴더블 폰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중국 업체라든가 애플이나 지금은 선택의 방법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해주는 폴더블 외에는 없습니다. 쓸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봤는데 캐퍼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700만 대밖에 못 만드는군요. 예. 네, 저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막 통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른 거보다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결국은 그 울트라 틴도 바꾸게 된 도우인시스에서 이제 딴 데도 쓰고 막 이렇게 된 이유죠. 그 예, 수율이 예. 안 나오는 거. 맞습니다. 예. 예. 네. TV 감사합니다. 얘기 좀 가볼까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저는 더 TV 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예. TV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수혜가 이제 끝나서 잠잠해질 것 같은데 언뜻 우리 센터장님 보고서를 봤더니 프리미엄 수요 강세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TV도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국면에 홈 엔터테인먼트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TV 수익 좋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작년에 TV 시장이 몇 퍼센트 성장했을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50% 가까이 갔나요? 1% 성장입니다. 1%. 1%요? 올해 거의 성장 안 했네. 올해 마이너스 0.1%고요. 시장은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체감하기에 이렇게 TV가 좋았냐면 역시 TV 시장 역시 양극화였고 선진국의 프리미엄 TV 수익이 워낙 좋았어요. 예. 작년에 북미 시장은 TV 시장이 무려 22%나 성장했습니다. TV는 사실 매년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22% 성장을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부 다 집에서 TV 그 야구만 봤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 실제로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넷플릭스 같은 고해상도 콘텐츠가 많이 확대가 됐고 고사양화 그다음에 그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소위 비싼 TV가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TV ASP를 보니까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17% 그런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미엄 TV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국내 TV 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좋았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OLED를 들어가기 앞서서 패널 가격을 한번 여기서 미리 점검해 보고 갈게요. 사실은 이 패널 가격이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전자 같은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패널 가격은 작년에 이례적으로 좋았습니다. 한 해 동안 50%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V 수요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사실 LCD 그 캐파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네. LCD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었고 DDIC 같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었고요. 글라스 업체는 또 정전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결과가 그 패널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는 건데 다만 그 최근에 이제 옴디에라고 얘기하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LCD 패널 수급 전망한 걸 보게 되면 당장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률은 10%를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더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정도면 거의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고 패널 가격도 빠르면 3분기부터 이제 하락 반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업체들이 사실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8.6세대, 10.5세대 LCD 캐파 열심히 돌립니다. 패널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국내 패널 업체들도 원래는 LCD에서 다 발을 빼고 OLED로 그렇죠.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LCD가 워낙 좋으니까 사실 그 라인 폐쇄를 늦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대형 LCD 패널의 공급이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에는 패널 가격이 하락 안정화된다.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안 좋을 수 안 좋은 있지만 뉴스네요. TV 업체들한테는 이제 수익성이 좀 더 네. 보존될 수 있는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쩌나 이런 아유 LG 디스플레이 주주들 어쩌나 막 아닙니다. 걱정돼. LG 디스플레이 어쩌나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OLED TV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또 반전이 마련되거든요. 네. OLED TV가 워낙 좋아요. 자, TV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예. OLED TV 시장 올해 2배 성장합니다. 전 세계 OLED TV 시장은 700만 대 가까이 될 것 같고 예. 2배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LG전자도 올해 2배 증가한 400만 대까지 늘어날 거예요. 자, OLED TV가 왜 이렇게 잘 팔리냐? 예. 일단은 첫 번째는 패널 측면에서 보면 LCD 패널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OLED는 사실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예. 당연히 가격 정책 면에서 OLED 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에는 OLED가 사이즈가 별로 없었어요. 55인치, 65인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LG전자가 사이즈 카테고리를 6개까지 늘리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네. 가장 작은 사이즈가 48인치거든요. 네. 48인치 OLED TV가 지금 없어도 못 팔아요. 대박 났죠. 어허. 왜냐하면 네. TV 용도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게이머들이 게임용 모니터용으로 사요. 이게 OLED의 가장 큰 장점이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슈팅 게임 해가지고 0몇 초 사이에 총 맞고 죽는데 이거 얼마나 큰 네, 경쟁력이 맞아요. 이거 있겠어요. 마우스 움직여 보면 틀리거든요. 예. 저도 지금 소원 중에 하나가 48인치로 모니터를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어. 예. 회사에서요? 저는 좀 큰 화면을 보는데 지금 제가 조금 큰 화면을 보는데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48인치 쓰는 사람한테 다 지금 보고받고 있어요. 빨리 모니터링해 했는데 역시 게임에도 그렇고 그냥 모니터로 쓰기에도 좋아서 요즘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52인치보다 더 싸요. 비싸요. 48인치의 네. 특징은요. 원래는 MMG 공법이라고 그래서 네. 멀티 마더글래스 공법이니까 그 대형 사이즈 LCD 패널을 OLED 패널을 만들 때 덤으로 만들어진 게 48인치였어요. 공짜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원가 구조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고 요거를 TV로 만들어 팔면 당연히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48인치는 물량 면에서도 효자고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큰 효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OLED TV가 좋아서라도 LG전자 TV의 수익성이 차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일부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내년에 300만 대 구매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진짜입니까? 그건 이제 우리 또 교수님께서 박정호. 제와의 부회장님께 좀 한번 면회 한번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저희의 네. 추론이겠지만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TV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LCD 패널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네. 수익성 압박이 크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는 QLED라는 건 명확하게 QD LCD TV거든요. 네. 컨텀 다 필름만 붙인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은 QD OLED하고 마이크로 LED TV예요. 네. 근데 그 두 디바이스는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이 덜 돼 있고 양산 기술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서 지금 화이트 OLED TV는 지금 불티나게 잘 팔리고 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프리미엄 TV 쪽에서 약간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300만 대 정도 OLED TV를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이제 반전이죠. 네, 그렇죠. TV용 OLED 만들 수 있는 업체는 LG 네.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한테 당연히 수혜일 거고 그렇네. 그럼 LG전자한테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는 그 OLED TV가 그렇죠. 프리미엄 TV의 주력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거고 소재 부품 같은 생태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원가가 낮아질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 네. 그 LG 전자한테도 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OLED가 세 종류, 네 종류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소형 OLED, 핸드폰 만들 때 쓰는 OLED, 네. 이거 전혀 다른 OLED입니다. 이건 따로 하나의 상품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는 화이트 OLED는 화이트 백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화이트 발광으로 네. 이어지는 그 대형 OLED고요. 지금 삼성에서 만들고자 하는 OLED는 또 다른 OLED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양산 수율이 잘 안 나와서 가격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냥 화이트 OLED 써서 텔레비전 만들까 말까 실제적인 고민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초반에 그 OLED 삼성이 만든다고 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LG 건 안 써 하는 분위기가 삼성한테 분명히 있었는데 네. 왜 마이크로 OLED 그 다음에 뭐 그 미니 LED 그렇죠. 마이크로 LED 예. 얘기가 왜 나왔냐면 LG 거 우리가 왜 써? 우리는 우리 길로 갈 거야 하는 그런 그 전략 방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길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LCD 가격은 가격 단가 올랐고 여기서 그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LCD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OLED하고의 가격 격차 다시 벌어지니까 대형 쪽에서는 OLED가 또 자리를 못 잡는 거 아닌가? 근데 작년에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19년만 해도 LCD 패널 가격이 그때는 급락할 때였고 네. OLED 패널을 안 빠지니까 사실 그때 이제 그 삼성의 QD LCD가 엄청 치고 나가는 시기였던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LCD 패널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 다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LCD 진영이 유리하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LCD 패널 가격은 1년 사이에 많게는 70% 80%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빠진다는데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OLED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돌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올해가 55인치 기준으로 800만 대라면 올해 연말 내년에는 이제 1000만 대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스케일 효과 때문에 원가는 낮아질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OLED는 지속적으로 원가를 낮출 여지가 좀 생기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까지 아군이 된다고 하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그 부품 업체들이 그 2원화, 3원화 되면서 원가가 더 낮아질 여지들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OLED는 볼륨 효과에 기반해서 그 순리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사이클로 가는 거고 LCD는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니까 오르고 내리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OLED로 LCD를 좀 눌러야 한국 업체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또 미니 LED TV가 또 하나의 솔루션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OLED TV가 이렇게 부상을 하니까 네. LCD TV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프리미엄 전략은 지금은 LED TV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LED TV나 QD OLED나 이렇게 지나가게 될 여지가 좀 보이는데 그 미니 LED T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ED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LCD TV의 광원으로서 LED가 한 50개 이내에 들어가는데 네. 이 미니 LED는 프리미엄 TV의 경우는 한 대당 16,000개에서 2만 개가 들어가거든요.
전혀 스케일이 다른 싸움을 하게 네. 되는 거죠. 예. 가장 큰 장점은 로컬 디밍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명암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네. 8K 구현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미니 LED TV도 400만 대 이상 올해 시장이 형성될 걸로 봤습니다. 올해가 첫 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프리미엄 패널이라든지 LED 같은 주요 부품의 조달 차질 우려가 있어서 실제 올해 첫 해 규모는 한 300에서 400만 대 정도에서 일단은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TV 한 대당 탑재되는 LED 개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미니 LED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 5개,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네. 서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혜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 규모 확실히 삼성이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300만 대를 시장을 바로 열어버리네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몇 년을 했는데도 이제 막 800만 대 되냐 마냐 이런 상황이에요. 삼성은 하면 300만 대인 것 같아요. 미니 LED 올해 하면 300만 대, 네. 화이트 OLED TV도 내년 하면 300만 대. 네. 스케일이 다르죠, 삼성이. 네. 예. 자, 이제 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이제 TV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전망들을 해주셨는데 정작 모르겠습니다. 저도 삼성 인력개발원이나 뭐 여러 캠퍼스들 또는 다른 회사 이 관련 회사 정례적으로 강의를 가보면 약간 본인들이 엄청난 기술 혁신을 하고 있고 시장을 리딩하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공허함이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 실제 저런 하드웨어 박스를 만들고 나면 정말 돈 벌어가는 건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거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LG와 삼성이 사실 지금 삼성도 임원진이 바뀌고 나서 새로 오신 전자 쪽에 회장님이 소프트웨어보다도 우린 제조로 간다라고 다시 깃발을 꽂으시고 나서 본인들도 저 엄청난 프론티어한 기술 개발하면서 허전함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뭔가 플랫폼 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저런 박스 셋 말고 다른 걸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서 LG TV가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폰처럼 TV 자체에 대한 플랫폼을 뭐 만들어서 그 TV 스마트 TV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넷플릭스라든가 애플 TV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무조건 LG 거는 뭐 그게 연동된다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왜 항상 우리는 안 그리는 건지 못 그리는 건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좀 문화적인 차이도 크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적으로 전 세계 문화를 이끌려면 사실 이제 영미 문화권 이 가지는 강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이 IT 산업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좀 패스트 팔로우로서 기술을 발전을 좀 빨리 해가지고 성장해왔던 과정인 건데 결국은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기업이나 이 변방의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네네네. 사실 뭐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네. 애플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죠. 시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걔들이 하면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트렌드가 되는 거고 그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 문화권에서 동조를 해주기 때문이라도 네.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뭐 하드웨어 쪽에서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질문인데 항상 이렇게 판이 바뀔 때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바로 새로운 판인 전기차가 이제 시대가 예. 가속화됩니다. 물론 아직 자율주행은 좀 멀긴 했습니다만 전기차에서는 우리 또 LG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제가 무식한 얘기 할게요. 배터리 납품하면서 LG 플랫폼 이런 거 끼워 팔기 이런 거 안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다들 배터리 원하니까. 자, 전기차 시대에 LG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 분위기 한번 전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전기차하고 또 배터리 요것만도 사실은 뭐 1시간짜리 화제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우리 전기차부터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보면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 배터리나 이런 생태계 업체들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시장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네.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는 여전히 좋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40% 성장한 310만 대였고요. 올해는 성장률이 더 커집니다. 예. 60% 성장한 500만 대 지금 도달할 걸로 좀 보이지고요. 지난해는 유럽이 독보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시장이면 올해는 유럽과 중국의 쌍끌이 장사라고 보셔야 되고 작년까지는 테슬라 혼자 치고 나가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통 OEM들이 이제 반격이 복교가 되면서 시장은 더 질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월까지 놓고 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66%나 성장을 했고요, 올해.
그 전기차의 침투는 이제 5.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유럽이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이고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유럽 OEM들이기 때문인데 네. 유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킬로미터당 95g의 강력한 CO2 규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네. 팬데믹 국면을 지나면서 그린 리커버리 펀드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더 확대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이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유럽의 맹주가 폭스바겐이잖아요. 폭스바겐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ID3에 이어서 ID4라고 해서 MEB에 기반한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을 갖춘 보급형 라인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유럽의 특징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보종을 포함하면 PHEV 차량 가격이 디젤 차량과 거의 비슷하대요. 안 살 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만큼 네. 유럽은 지금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고 4월까지 놓고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1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100대 팔리면 15대가 전기차라는 거죠. 예. 전혀 이제 다른 그런 세상을 좀 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인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테슬라가 보면 3월까지는 누적 점유율이 16%대였는데 4월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8%로 반토막으로 급락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모델 S와 X가 이제 신모델 교체 사이클에 도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모델 Y는 굉장히 시장 반응이 좋아요. 예. 근데 유럽에는 지금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서 그렇죠. 불매운동 영향까지 더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틈을 타서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차 기존의 그 전통 OEM들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반격을 좀 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올해 상당히 좀 그 강한 성장통을 겪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그 테슬라는 센터장님 보니까 얘네가 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분기단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물량이. 그렇죠. 월별로는 격차가 되게 심한데 분기단으로 확인을 해보면 성장률이 유지가 되는 성향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6월 달 말까지 끝내 보면 그리고 또 머스크가 계속 하는 게 트윗 날리고 막 직원들한테 날리는 게 자 이제 분기 말에 대수 채워야 됩니다. 이걸 계속 날리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는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와 벌써 5% 됐어? 저 사실 놀랐거든요. 전 세계는 5%고 유럽은 15%. 그러니까 이렇게 예. 되면 저는 한번 전기차 타보면 예. 충전만 편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연기관으로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거 굉장히 큰 변화가 너무 빨리 시작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SNE 리서치가 가장 공격적으로 전망하긴 하는데 네. 얘들의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가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5,100만 대가 된다고 보고 그럼 있어요. 절반이네. 절반이 누적? 넘어. 아니죠. 생산.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1년에 절반이 넘는 건데? 그 자동차가 1억 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침투율이 50%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10년 내에. 그러면은 자동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그래서 내연기관 조금 완전 망한. 폭스바겐도 오늘 아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10년 사이 17배 성장하는 시장인데 배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성장을 더 크게 해요. 성장하죠. 10년간 23배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한 대당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은 늘어나니까요. 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pH가 빠지고 순수 EV가 늘기 때문이라도 배터리는 더 높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분석이 맞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 요즘에 뭐 그 닝더스타일하고 이제 CATL을 정말 매일 신고가 치거든요 지금. 근데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그 내재화하기 전에 자동차가 늘어났어. 내재화할 시간 없이 그냥 팔아 제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제료업체들, 2차 전지 제료업체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게 맞다면 5천만 대를 향해서 가는 미친 속도인데 거의. 네. 물론 이제 그 SNE 리서치가 좀 더 공격적이긴 한데 다만 대부분의 그 조사기관 내지는 업체들의 전망치를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네. 적어도 2030년에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 정도의 수요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나. 보편적인 그 숫자인 거고 SN 리서치가 좀 더 공격적이고 자기는 잘 맞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5,100만 대까지 보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 능력이라든지 수주 잔금에서 가장 앞서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치고 나가고 SK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겉으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네. 실제로 내부에 준비하고 있는 건 역시 못지않게 공격적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 돈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해서 왜 삼성 SDI는 왜 저러고 있지? 질질 왜 이해는 되나? 워낙 그 동안에 수주를 싼 수주를 했다가 얻어 터주고 해서 그런 거 절대 안 한다라는 기조를 느껴지는데 그래서 안 하나 하는데 저렇게 안 하다가 확 쳐질 텐데. 일단은 삼성의 문화적인 특성 자체가 이렇게 많이 과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보수적이고 그 경쟁사들 의식하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이라도 일단은 그 본인들의 증설 계획을 좀 그 감추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그 캐시플로우나 현금 창출력에서는 유리하죠. 네. 기존에 화학 산업이 있고 정유 산업이 있기 때문이라도 투자할 재원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업체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지만 삼성 SDI도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연간 2조 원 이상의 투자 이력은 충분히 만들어진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서 경쟁 구도 한번 좀 보게 되면 네. 4월까지 국내 3사의 배터리 점유율 32%. 네.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19년에 비교하면 2배가 올라간 점유율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올해 점유율이 정체된 건 우리 기업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네, 네. 중국 시장이 올해 워낙 폭발적으로 그렇죠. 성장하니까 모든 반사액이 CATL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내 업체들은 유럽과 그 북미 OEM을 중심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얘기는 미국 배터리 시장은 어느 순간 우리 국내 업체들의 그 텃밭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겠네요. 지금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파나소닉이 가장 네. 표시를 누리고 있지만 현재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점유율 한 23%로 있지. 네. 23% 정도인데 25년 정도 되면 70%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때도 발표가 됐지만 미국에 지금 정말 공격적인 그런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 SDI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헝가리 공장 다음은 무조건 미국 공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분이 그 준비가 돼 있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도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내 3사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배터리 쪽에서의 그런 점유율이 네. 좀 우리 희망치가 섞여 있겠지만 좀 지나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처럼 정말 과도적인 하하. 그런 그 과점적인 우리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미국이 중국 기대감을 배터리는 갖게 됩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쓸 리가 없죠. 테슬라만 쓰지.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쓸 테니까 미국과 중국이 양대 축이 될 테니까. 그리고 파나소닉은 사실 이제 원형 전지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정말 독특하고 그 대단한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원형 전지 기반으로 이렇게 전기차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앞으로의 방향은 각형이나 그 파우치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형- 최근에 파나소닉 주식 팔았답니다. 테슬라. 예, 뭐 예, 근데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테슬라는 매번 뭐 배터리 자체 하겠다고 선언은 예전부터 했는데 좀 진작이 있습니까, 거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그 테슬라는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파나소닉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은 약화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생산 현장에 있는 네. 기술자분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예. 4680 깡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되게 두꺼운 거. 예.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서 그 열 문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발견.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기술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그 모델 S 플레이드나 이런 쪽에서 4680 쓸 것처럼 하고 안 쓰거든요. 계속 18605나 21700 계속 그거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샘플은 만들었는데 이게 양산 엔드 발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걸리면 그냥 현재 추세 속도로 그냥 쭉 나가고 만약 이거를 네. 한국에서 처리해주면 테슬라도 파나소닉이 아니라 한국 업체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면 MLCC 그동안에 공급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 났다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MLCC는 물론 이제 MLCC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뭐 한 70%가 IT 기기이기 때문에 네. 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MLC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전동화가 되고 자율주행화 될수록 MLCC의 탑재량도 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장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고전압, 고전류 그다음에 그 고온
대한 특성이 굉장히 그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물았다가 시장이 한 60-7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전동화가 앞당겨질수록 이 MLC 수요 기반도 늘어날 거고 삼성 전기도 지금 중국 천진 공장을 중심으로 그 전장용을 키우고자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수요 기반은 MLCC도 이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워낙 배터리는 기술 발달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라서 지금 뭐 그 배터리 기술에 남겨진 과제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네. 배터리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 뭐 5가지 네. 방향일 건데 일단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수명을 길게 해야 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해야 되고 원가는 낮추면서 부품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아 어렵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제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요 고속 충전 고속 충전입니다. 자, 달리 얘기하면 에너지 밀도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로서 양극재는 하이니켈로 간다 그러고 네. 음극재는 실리콘을 섞어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실리콘 지금 2% 섞어 쓰는데 많게는 10%까지 섞어 쓸 거고 그 다음에는 메탈 소재의 리튬 메탈로 갈 거예요.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미 지금도 그 킬로그램당 230와트아워 정도가 구현되고 있고 예. 그 정도면 사실 한 400km까지 그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저 뭐 그랜저지만 우리 기름 그 풀로 충전해봤자 600km 그렇죠. 갈까 맞아요. 말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밀도도 어느 부분은 이제 좀 그 목이 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수명은 지금도 좀 충분할 수 있어요. 그 배터리 하나가 800사이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충방전을 800번 하게 되는데 예. 한 번 충전하면 400km를 가니까 48에 32, 32만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택시가 아니고서는 32만 킬로미터 안 탑니다. 그렇죠. 이미 수명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요. 물론 이 배터리가 수명이 오래될수록 내부 저항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낮아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속 충전이 문제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지금 고속 충전이 25에서 30분 정도가 그 소요가 되고 있고 물론 25년 되면 15분 정도까지는 줄어들게는 될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 이하까지 줄이려면 딜레마는 뭐냐? 이게 왜 어렵냐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하고 예. 고속 충전은 반대 방향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활물질을 굉장히 많이 네. 집어넣어야 되고 전극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충방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그 로딩을 줄이고 전극이 얇아야 됩니다. 전극 예. 사이를 그 이온이 빨리빨리 예, 움직여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기술이에요. 아. 네. 밀도를 높이면서 고속 충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소재 혁신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전고체 전지를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고속 충전이라고 봐야 될 거고 네. 원가는 계속적으로 좀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기술이 셀투팩이나 셀투샷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셀이 있으면 그거를 모듈로 한번 묶고 또 팩으로 한번 묶어가지고 샤시에 얹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 근데 이제는 모듈을 빼고 셀을 그대로 팩을 하는 게 이제 모듈리스 기술 내지는 셀투팩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테슬라가 제시한 건 아예 팩까지 없애겠다. 네. 셀을 바로 샤시에 옮기겠다. 예. 그게 이제 셀투 샤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원가 절감이라든지 부품수 축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구현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전고체 전지도 한번 잠깐 좀 말씀해 말씀드려 주세요. 보면 예. 그 전고체 전지의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은데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궁극적으로 화재 위험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는 태생적으로 화재가 나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양극재는 리튬 산화물 형태로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열을 받으면 액체 전해질이 연료 역할을 해요. 그렇네. 산소와 열과 연료가 있으니까 무조건 폭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거고 모든 소재가 이제 고체화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화재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고 에너지 부피를 높이는 데 굉장히 장점을 갖거든요. 예.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넓은 작동 온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테슬라 차량을 몰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요. 특히 겨울에 굉장히 빠르게 방전됩니다. 우리 아이폰 가지고 겨울에 산에 가면 방전되죠. 리튬 이온 전지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온 그 전도도가 낮아져요. 근데 이게 고체로 바뀌게 되면 저온에서도 굉장히 그 이온 전도도가 안정적이기 네. 때문에 그런 배터리의 방전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재가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냉각 장치라든지 BMS 같은 그런 부수적인 부품이 안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팩 부피의 밀도가 높아지는 네. 그런 특성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뭐 고전압을 구현하기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압을 보통
이 전지에서는 댐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전압이 높을수록 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모든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로 가야 된다. 소재는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화물, 산화물, 폴리머. 그러니까 황화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온 전도도가 액체랑 거의 비슷해요. 이보다 좋을 수 없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이 황이라는 게 공기 중에 수분하고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황화가스란 유독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산화물의 장점은 공기 중에서 안전성이 높고 리튬 이온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폴리머의 장점은 기존의 우리 리튬 그 폴리머 전지하고 비슷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성숙도가 높다라는 거고 롤투롤 공정 같은 거를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성이 높다 이런 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다 경합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은 2025년부터 열게 된다. IT용 소형 전지부터 폴리머가 채용이 그 전구 전지가 채용이 될 거고 초기에는 일단 그 폴리머계가 기술 우위를 점할 거라고 보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황화물계가 대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25년에 그렇게 빨리 쓴다고요? 소형이라도? 소형이라도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열 걸로 보여지고요. 도요타는 좀 더 공격적인 로드맵을 가져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그 전기차에 적용되는 거는 25년 이후 삼성 SDI는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빨라요. 지금 물론 도요타가 기술적으로나 로드맵으로나 가장 앞서 있는 건 맞지만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리머계 관련해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요. 네. 삼성 SDI는 황화물계 중심으로 특허력이 글로벌 2등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도 일본 업체들이 기술 시장을 먼저 열 수는 있겠지만 네.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또 그 패스트 팔로우로서 주류적인 흐름을 전고체 전지에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렇게 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초격차를 기반으로 그 배터리가 또 인류화될 수 있는 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전고체가 사실은 막 현장에서는 뭐 10년 더 기다려야 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빨리 간다면 사실 지금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가 CATL 저렇게 치고 나오는 것 이유들 중에 하나 LFP를 예.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그리고 애플마저 LFP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셀투 샤시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아주 신났어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을 그래서 해야 되죠. 전반적으로 이제 TV, 뭐 배터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G 트윈스의 우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LG전자의 반등을 또 기다리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LG전자 기업 가치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요즘은 LG폰 이제 안 쓰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항상 뭐 역시 우리 센터장님. 역시 딱 돌려주시네요. 저는 이제 LG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네. 야구는 키움 히어로즈가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사실 상반기 강세인 종목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하반기에도 올해는 LG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 재평가라는 부분이 특히 3분기에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스마트폰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하고 자동차 부품의 이익 기회가 본격화되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점이 3분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은 더 이상 우리가 실적 장표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영업 외적으로라도 모든 리스크는 다 해소되는 게 2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당장 내일 모레 7월 1일자로 LG 마그나 합작법인이 출범하게 되고 네. 저희는 하반기에 좀 조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그 수주도 잘 돼 있고 수요도 좀 빠르게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이 흑자 전환하면서 LG전자의 기업 가치를 다르게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그 세트 쪽에서 보게 되면 OLED TV 워낙 잘하고 있고 가전도 뭐 신가전이라든지 인테리어 가전 그다음에 그 렌탈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도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이 여전히 양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LG 마그나가 출범을 시작하는데 출범하자마자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요? LG 마그나는 적자겠지만 네. 그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은 기존에 인포테인먼트 사업부가 네네. 있고 LG 마그나로 대표되는 전기차 부품 사업이 있고 네. GKW 램프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걸 연결로 봤을 때는 저는 흑자 전환이 조기 시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별로 흑자를 못 내서 멀티플을 못 봤던 자동차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면서 가전에서 있었던 저 멀티플이 고 멀티플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멀티플로 변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우리 LG전자가 LG우니텍을 빼고도 연간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꾸준히 낼 수 있는 체제를 갖췄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네. 근데 뭐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25조 정도. 예, 25조 6조. PR 뭐 7배, 8배 정도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전기차 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되면 사실 이제 프리미엄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삼성 전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 MLCC죠 결국은 일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MLCC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을 낮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상당히 약하고 네. 그다음에 언택트 수요 둔화 우려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됩니다. 네. 하지만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그 MLCC의 재고가 역사적 평균보다 낮게 지금 형성돼 있어요. 재고가 굉장히 건전하다는 거고요.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나 IT 세트 하반기로 가게 되면 완화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폰 13을 포함한 신규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되면서 수요 기반은 다시 양호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MLCC의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5G 모바일용 소형 고용량품 중심으로 계속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상반기 수준의 양호한 수익성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삼성전기는 그 반도체 기판, 패키지 기판이 너무 좋아요. 그 플립칩 BJ나 플립칩 CSP가 공급 부족에 따라 지금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판이 더 좋은 시적을 이끄는 그런 사이클이 전개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MLCC 뭐 아까 자동차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스마트폰 몇 대 팔려냐 이게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MLCC 뭐 업황이 양호하다 해도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덜 풀리면 아니 덜 팔리면 네. 또 가장 그 큰 부품업체인 삼성전기는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MLCC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투자 심리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2분기를 최악으로 좀 하반기에는 부품업계가 좀 회복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 풀리고 이런 뭐 남미 시장 풀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인도가 6월부터 이제 락다운이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이 최악이었던 거고요. 네. 인도 시장만 놓고 6월부터는 일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품업체들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G 이노텍도 좋습니다. 사실 그 2분기 실적도 뭐 예상보다 좀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원래는 이제 2분기가 아이폰은 신모델 교체 시기에 사실 LG 이노텍은 보릿고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이폰 12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렸고 네. 전년 대비 50% 이상 판매량이 늘었고 특히 LG 이노텍은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잘 팔려야 됩니다. 네. 거기다는 트리플 카메라와 TOF 모듈을 거의 주도적으로 LG 이노텍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양극화 추세와 더불어서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 판매 비중이 55%까지 늘어나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비싼 게 더 잘 팔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인 거고요. 이제 아이폰 13은 정상적으로 올해 9월부터 이제 판매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역시 그 가장 그 카메라 모듈 중에 고사양이 센서 시프트 트리플 카메라라는 건데 그게 작년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한 모델만 들어갔는데 올해는 세계에서 많으면 전 모델까지 가장 비싼 카메라 모듈이 채택이 될 거고 네. 요거 역시 LG 이노텍이 주도적으로 공급할 거거든요. 네.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고요. LG 이노텍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요. 영업이익 1조가 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재평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근거로는 역시 전장 부품이 조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자율주행 카메라 LG 이노텍이 글로벌 1등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 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뭐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 이슈라고 좀 보여지는데 실적의 방향성은 여전히 좋습니다. 네. 2분기 아마 처음으로 자동차 전지가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 자동차 전지 이익 기여가 확대될 거고 전사적으로 영업이익도 거의 1,000억씩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만 놓고 보면 삼성 SDI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다만 지금 우리가 주가를 판단하는 부분은 실적보다도 밸류에이션 영역이 커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우리 계속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뭐 잭슨홀 컨퍼런스 이런 거 좀 지나면서 테크주들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나면 예. 연말로 갈수록 배터리 같은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야, 우리 센터장님 또 모시고 나니까 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쫙 보입니다.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아무나 그 5명 모실 때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 하여튼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인포맥스에서 이렇게 중요한 알짜 정보만 쏙쏙 전달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 많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곽두기님이 탁탁 질문해 주시니까 정말 풍성해진 2부 순서가 됐습니다. 센터장님 하여튼 건강도 항상 유의하시고요. 예, LG의 승전도 제가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